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요, 그 말에 절대 동의 못해요. 제가 당하고 살아온 것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이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위로 4살 많은 오빠가 있고 아래로 3살 적은 남동생이 있는데 남자 형제들 사이에 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산 데는 저희 친정엄마 영향이 컸어요. 다 똑같이 당신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도 아들과 딸을 어찌나 차별하며 키우셨는지.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집에서 닭다리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였다니까요. 제가 번 월급으로 사간 삼계탕 재료인데도 정작 다리는 오빠와 남동생 차지였어요. 그깟 먹을 거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사람이 가장 서러운 때가 먹는 거 가지고 차별당할 때거든요. 남이 그러면 그나마 화는 나도 가슴에 상처는 안 입지만 다름 아닌 내 부모가 그럴 때는 정말이지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긴답니다. 그걸 모르는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여전히 저를 호구로만 아는 친정엄마가 하도 미워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공개적으로 자기 엄마 흉을 볼 수 있냐고 저를 탓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아서 욕먹을 각오하고 사연을 적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대학교 근처에서 떡볶이집을 하셨어요. 말이 떡볶이집이지 제육덮밥부터 김치볶음밥, 찌개 종류까지 온갖 메뉴까지 하셨기 때문에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그 바람에 부모님은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고 자연스레 집안일은 딸인 제가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아빠와 함께 밤늦게까지 가게 일을 하시는 엄마가 집안일까지 하시기는 힘들었으니까요. 어릴 땐 그저 엄마를 도와서 뭐라도 돕고 싶어서 했던 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리더군요. 그러다 머리가 조금씩 커가고 방과 후에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재미를 알고부터는 조금씩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오빠랑 동생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들 놀 거 다 놀고 있는데 왜 나만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와 오빠랑 남동생 밥을 차려주고 청소랑 빨래까지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거기다 그렇게 집안일을 해도 칭찬은커녕 제가 깜빡하고 세탁이 끝난 빨래를 널지 않았다고 꾸지람을 듣거나 집 청소를 제대로 못했다고 혼나기만 했어요. 그럴 때면 그렇게 살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오빠랑 동생도 있는데 왜 나만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넌 여자고 오빠랑 동생은 남자잖아. 집안일이야 당연히 여자가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생색을 내? 당연한 일 하는 거 가지고. 기집애가 헛바람만 잔뜩 들어서는 툭 하면 밖으로 돌 생각만 하고 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네가 안 하면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데 그거 좀 하는 게 그렇게 서운할 일이야? 난 너만 할 때 집안일에 밭일까지 돕고 살았어도 투정 한번 안 부리고 살았어. 코 깎아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면 네가 살아. 그럼 되잖아. 제가 바란 건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엄마는 그런 말을 해주기는커녕 제가 유난을 떠는 것처럼 몰아세우셨어요. 정작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집을 어지르고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도 설거지 한번 안 하는 오빠랑 동생한테는 저 몰래 용돈도 찔러주시고 운동화도 브랜드 제품으로 사주시면서 말이에요. 제 또래 친구들은 집에서 남녀 차별을 받으며 자라는 애들이 드물어서 특히나 저는 제 처지가 한스럽게 느껴졌어요. 그 나이 때는 친구들과 나를 많이 비교하곤 하잖아요.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들만 봐도 애들 부모님이
딸이라서 오히려 더 집안일을 안 시키는 집이 많았어요. 결혼하면 집안일을 평생 하고 살 텐데 결혼 전까지는 공주 대접 받으며 살라고 안 시키는 집들도 있었고, 힘쓰는 건 남자가 해야 한다며 오히려 아들들한테 집안일이며 심부름을 시키는 집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이 곧 법이었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요.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독립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더라고요. 저희 집이 지방에 있었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 자연스레 집을 나을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집은 서울이었으니까요.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든 집에서 버스나 지하철로 1시간 안짝이니 무슨 핑계로 집을 나가 살겠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방을 얻어 집을 나오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일단 저한테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죠. 부모님 그늘을 벗어나 결혼하는 것 말이에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3 수험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독립에 대한 의지 때문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대학에 들어가면 바로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졸업과 동시에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 같은 생각이었죠. 아무튼 대학에 들어가는 건 성공했지만 제가 상상하던 것처럼 여유롭고 낭만이 살아있는 대학 생활은 아니었어요. 당시 부모님이 가게를 확장하시는 바람에 집안 상황이 좀 어려웠거든요. 빚까지 내서 확장을 했지만 오히려 손님은 줄어들었고 그 바람에 한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으니까요. 매달 은행 이자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팔자 좋게 캠퍼스 낭만이니 CC니 그런 소리를 할 처지가 아니었죠. 어떻게든 제 학비는 제 손으로 벌어야 했고 거기다 교통비며 밥값 같은 용돈도 제가 직접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과외도 하고 빵집 알바도 했고 방학 중에는 같은 과 동기 소개로 모 기업에서 간단한 자료조사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러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당시 남편은 막 대리로 승진한 참이었는데 성격도 좋고 일처리도 확실한 사람이라서 주변 평판이 좋았어요. 사회생활에 대해 잘 모르는 제 눈으로 봐도 확실히 일을 잘한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다 필요한 말과 필요하지 않은 말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라서 회사 내에 적이 없었어요. 특히 부장님도 무척 아끼는 게 보이더라고요. 주변에서 하도 인기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이상하게 저도 남편한테 눈길이 가더라고요. 사실 생김새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인데 말이죠. 그렇게 곁에서 곁눈질로 남편을 살피기만 했었는데 그러다 드디어 제대로 말을 해보게 된 거예요. 원래 아르바이트생들은 회식 자리에 끼워주지 않는데 그날은 운 좋게도 저만 회식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들이 다들 퇴근하고 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정직원들 업무를 돕고 있었는데 부장님이 오셔서는 회식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눈치껏 빠지라고 했더니 남편이 나서서 그러더라고요. 혜원씨, 같이 가요. 며칠 동안 같이 고생했잖아요. 부장님, 그래도 되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누가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부장님은 당연히 그러라고 하셨죠. 그렇게 난생 처음 직장인들의 회식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사무실에서 볼 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었거든요. 이들은 정직원이고 나는 그저 2달짜리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걸 매 순간 느낄 정도로요. 그런데 고깃집에 둘러앉아 같이 술잔도 부딪히고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도 나누다 보니까 순간 나도 이들과 동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날 잠깐이긴 했지만요.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 건 아무래도 남편 덕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남편은 그날 제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저희 집 남자들한테서 받아보지 못한 배려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불판 앞에 앉자마자 집에서 늘 그랬듯이 저는 고기를 구우려고 집게를 손에 쥐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얼른 집게를 뺏어들면서 이러는 거 있죠. 이런 건 남자가 하는 거예요. 혜원 씨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해요. 이래봬도 내가 고기 좀 구울 줄 알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갈비집을 하셔서 대학생 때도 어머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고기 잘 굽는다고 손님들한테 팁도 엄청 받았다니까요. 혹시라도 제가 무안할까봐 남편은 평소보다 말도 많이 하고 고기를 굽는 족족 제 접시에 올려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과장님이랑 부장님이 연이어 주시는 술도 저 대신 흑기사를 해주었어요. 지금껏 받아본 적 없는 대접이라서 얼떨떨하기도 하고 가슴 설레기도 했어요. 안 그래도 내심 관심이 있던 남자였는데 저한테 잘해주기까지 하니까 완전 혹하고 넘어가 버린 거죠. 게다가 회식이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침 남편이 저랑 같은 방향이라서 택시를 같이 타고 가게 된 거예요. 좁은 차 안에서 술 냄새도 살살 풍기고 고작 한 잔이긴 했지만 알코올이 들어가 그런가 기분도 알딸딸하고 아무튼 묘하게 붕 떠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푼 남편을 보니 더 기분이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학교에서 보던 남학생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어른스럽기도 하고 왠지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집까지 가는 내내 남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저 남편이랑 나란히 앉아있는 그 순간이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저를 바라보는 여직원들 눈빛이 좀 매섭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사무 보조일을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들 눈에도 그게 보였던가 봐요. 저랑 친한 알바생 하나가 저를 탕비실로 부르더니 그러더라고요. 혜원아, 너 어제 뭐 실수한 거 있어? 아침부터 여직원들이 네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윤 대리님한테 꼬리를 친다나 뭐라나. 암튼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오늘은 눈에 띄는 짓 하지 마. 어차피 이번 달이면 알바도 끝나고 안 볼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여기 있을 때까지는 잘 지내는 게 낫잖아. 조언이 고맙기는 했지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내가 언제 남편한테 꼬리를 쳤다고 그래요? 구워주는 고기 좀 받아먹고 흑기사 도움 좀 받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래도 어쨌든 정사원들을 상대로 싸워봤자 저만 손해라서 가급적 눈에 안 띄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남편이 저한테 와서는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키지 뭐예요. 남편이 제자리로 올 때마다 여직원들이 힐끗거리며 우리 둘을 살피는 게 보이는데도 남편은 몰라서 그러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중간에서 저만 죽을 맛이었죠. 그런데 점심시간을 앞두고 남편이 사람들 보는 데서 제게 그러는 거 있죠. 혜원 씨, 내가 오늘 많이 힘들게 했죠. 대신 점심은 내가 살 테니까 이따 점심 같이 먹어요. 그 말에 하마터면 빽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이 남자가 눈치는 엿바꿔 먹었나? 여직원들이 아까부터 눈에 레이저가 뿜어 나올 정도로 우릴 보고 있는데 무슨 점심을 같이 먹어? 답답한 마음에 속이 안 좋아서 점심을 굶을 생각이라고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글쎄 점심시간에 저 먹으라고 숙취해소제랑 죽을 사왔지 뭐예요. 멀쩡한 속에 숙취해소제와 죽을 먹게 된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실은 아침부터 사무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이상해요. 아무래도 제가 윤 대리님한테 꼬리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한테 말을 안 걸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정도로 대놓고 말했으면 알아듣겠거니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저를 막아서는 거예요.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런데 지금 꼬리치는 건 혜원 씨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혜원 씨한테 들이대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어제 택시에서 했던 말 기억 안 나요? 나 혜원 씨가 마음에 든다고
잘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혜원 씨도 그렇다고 해놓고선 갑자기 왜 이래요? 혹시 어제 술김에 한 소리였어요? 솔직히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남편이 했던 말도 그렇고 제가 했다는 말로요. 그래서 놀란 표정으로 입만 떡 벌리고 있었더니 남편이 되려 황당하다는 듯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이 상황이 답답한 건 남편이 아니라 오히려 저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중요한 고백을 받았다는데 내가 기억을 하면 이러고 있었겠어요? 남편도 제 반응을 보고는 제가 정말 몰랐다고 생각했는지 표정과 목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럼 어제는 몰랐다 치고 오늘은 어때요? 나랑 사귈 생각 있어요?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주장이 강했던 것도 아니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말은 안 하는 사람이라서 몰랐는데 은근히 저돌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불편해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기어이 대답을 들으려는지 꼼짝도 않고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끝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더니 세상 다 얻은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네요. 그날 회사 근처에서 남편과 함께 밥을 먹는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결국 알바가 끝나는 그달 말까지 저는 사무실 여직원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안 사실인데 그때 택시 안에서 남편은 제게 고백 같은 건 하지 않았더라고요. 남편이 지어낸 얘기였던 거죠. 그래도 마음에 품고 있던 남자한테 고백도 받고 사귀게 됐으니 결말은 해피엔딩인 셈이었지만요. 2달간의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더 이상 회사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종종 회사 사람들 근황을 전해 듣곤 했어요. 남편이 저랑 사귄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로는 여직원들이 남편한테 관심을 끊었다는 것과 제 남편과 조카 딸을 연결해 주려고 노력하시던 부장님이 우리의 교제 사실을 들으시곤 꽤 심기 불편해하셨다는 것까지 말이죠. 한 번은 제 남편한테 그러시더래요. 아니, 윤대리, 혼처는 내가 알아서 구해준다니까. 뭐가 급해서 그 어린 여자애랑 연애를 해? 자네가 지금 연애할 땐가? 결혼 상대를 만나도 시원찮을 판에.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성격이 꽤나 급한 사람이구만. 아니면 어린 여자를 무척이나 밝히는 사람이거나. 하여간에 이번 일로 윤대리한테 실망했네. 조카 사이로 드리려고 오랜 시간 제 남편한테 공을 들이셨으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오히려 싱글벙글이더라고요. 사실 그 조카라는 사람을 내가 좀 알거든. 내 중학교 동창이랑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건너 얘기를 좀 들었어. 대충 들어봐도 나랑은 안 맞는 사람이더라. 부장님 때문에 억지로 소개받으면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던 차에 자기를 만났으니 내 입장에선 마음이 급했지. 그래서 거짓말까지 했던 거고. 그래도 뭐 자기도 내가 싫진 않았잖아. 안 그래? 택시에서 나한테 고백을 했었다느니 어쩌느니 했던 거짓말이 이런 이유에서 나온 거였더라고요. 뭐 그 바람에 사귀게 됐으니 잘 됐다고 해야겠지만요. 대학에 입학해서 3년이 되도록 소개팅 한 번 안 했던 제가 뜬금없이 직장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자 같은 과 동기들은 꽤나 놀라는 듯 했어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고 동기들이 저더러 얌전 떠는 고양이라고 부르곤 했거든요. 4학년이 되고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때 남편은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었어요. 용돈이며 학원비도 대주고 모의 면접 준비도 도와주었거든요. 당시 저희 집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 가게를 확장한 이후로 장사가 잘 안 되는 데다 아빠가 과로로 쓰러지셔서 병원 신세까지 지고 계셨거든요.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을 정도로 아빠 상태가 위급했어요.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가게를 엄마가 도맡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사채를 빌려 쓰게 되셨나 봐요. 남동생 학원비에 생활비, 아빠 병원비까지 나갈 돈은 수두룩한데
들어오는 돈은 적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해 가게 사정은 더 안 좋아졌고 퇴원 후 뒤늦게 엄마가 사채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제대로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가게에 나가 일을 시작하셨어요. 무리하게 일을 하시다가 얼마 뒤 다시 쓰러지고 말았고 이번엔 전처럼 운 좋게 깨어나지 못하신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결국 엄마는 아빠 장례식 이후 가게를 정리해서 빚을 갚고 예전처럼 작은 규모로 다시 가게를 여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졸업 전에 취업에 성공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첫 월급을 타자마자 엄마가 바로 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제 월급을 내놓으라는 거였죠. 집이 이 모양인데 딸이 돼서는 집에 월급 가져오는 건 당연한 거지. 너야 대학까지 잘 마쳤지만 네 동생 생각도 해야지. 그러니 월급에서 차비랑 밥값만 빼고 다 가져와. 엄마, 어떻게 그래? 직장 생활하려면 옷이나 구두도 사야 하고 동료들 경조사비까지 나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리고 엄마는 왜 나한테만 월급 가져오라 그래? 오빠는 나보다 더 버는데도 월급 가져오란 소리 안 하잖아. 오빠랑 너랑 같아? 남자는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깨가 움츠러든다고. 넌 네 오빠가 돈 없어서 남들 앞에서 빌빌거리고 살면 좋겠니? 남자는 자고로 안에서 대접을 받아야 밖에서도 길을 펴고 사는 법이야. 그러니 네 오빠한테는 괜한 소리 하지 마라. 집이 이 꼴이 됐는데도 저희 오빠는 겨울이면 친구들이랑 스키장에 다니고 여름이면 해외 휴양지로 여행을 다니곤 했어요. 무력은 어찌나 많은지 분수에 맞지 않는 명품 지갑에 명품 구두, 언젠가는 한 달치 월급을 다 털어야 할 만큼 비싼 명품 양복까지 사 입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엄마는 이제 겨우 직장인이 된 저희 쥐꼬리만한 월급을 탐내시다니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남편한테 신세진 게 있어서 이제는 저도 좀 데이트 비용도 내고 선물도 해주고 싶었는데 어림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결혼을 좀 서두를까? 같이 살면 자기가 버는 돈은 집에 보태고 내 월급으로 둘이 살면 되잖아. 뭐라고? 자기가 왜 그렇게까지 해? 그리고 결혼은 뭐 빈손으로 해? 지금 우리 집 사정으로는 나 혼수도 못 해줘. 내 월급까지 가져다 쓸 판국인데 결혼은 어림도 없지. 자기가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방법이야 찾으면 되는 거지. 우리 그냥 이참에 확 결혼해버릴까?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집을 나가는 게 일생일대 제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은 맨손으로 하나요? 아직 모아둔 돈도 없고 앞으로도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판에 무슨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넘기고 말았는데 남편은 꽤 진심이었던가 봐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결혼 얘기가 처음 나오고 얼마 뒤 남편이 퇴근길에 저희 회사까지 왔더라고요. 뜬금없이 갈비를 사준다고 저를 끌고 갔는데 도착하기 몇 분 전에야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어머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셔서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갈비집에 가는 길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화부터 나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결혼을 하게 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 어머님을 뵙는 자리인데 옷차림도 그렇고 선물도 준비 못한 채 간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안 따져. 그리고 따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밥 먹으러 가게에 들리는 건데 뭘 준비하냐? 정 그렇게 걱정되면 가는 길에 빵집에 들러서 파운드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자고. 저와 달리 매사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남편 때문에 평소 당황하게 되는 일이 많긴 했지만 이번처럼 당황스러운 적도 없었어요. 결국 근처 빵집에 들려 파운드 케이크와 가게 직원분들이 드실 빵을 샀어요. 남편 말로는 그냥 평범한 갈비집이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가보니 야외에 별관도 있고 전체 규모도 크고 손님도 엄청 많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평일이라서 그나마 적은 편이라고 하더군요. 주말에는 본관, 별관 할 거 없이 손님들로 꽉 찬다고 말이죠. 여기에 비하면 저희 가게는 소꿉장난을 하는 거에 불과했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가는데도 어머님은 놀라시기보다는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퇴근하고 바로 왔다고 하니까 손수 밥상부터 차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는 동안 어머님은 제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직접 구운 고기를 제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시고 하나라도 더 먹이시려고 반찬을 이것저것 내오시더라고요. 내가 딸이 없어서 그런가? 어쩜 이렇게 다 예뻐 보이나 모르겠네. 밥 먹는데 자꾸 쳐다봐서 미안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다들 모르게 자꾸 눈길이 가요. 남편이 처음 회식 자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은 다 익은 고기를 제 앞접시에 잔뜩 올려주셨어요. 그래, 식은 언제 올릴 거예요? 우리 애 말로는 당장이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던데. 예식장 잡기 곤란하면 우리 가게 야외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식사는 본관에서 하면 되니까. 요즘은 스몰웨딩이 유행이라 그런가? 종종 우리 가게에 결혼식 의뢰가 들어와요. 별관 정원에 조경을 잘 꾸며놔서 그런가 야외 결혼식 하기 괜찮더라고요. 마치 진작부터 생각해 두신 것처럼 어머님께서는 결혼식에 대한 세세한 구상까지 전하시며 제 반응을 살피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맞장구를 치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은 예식장 잡기도 힘들다는데 여기서 하면 일정 잡기도 편하고 따로 돈도 안 들고 좋잖아요. 어머, 너무 내 생각만 하는 건가? 젊은 사람들은 이런 데서 하는 게 싫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어머님은 혹시라도 제가 싫다고 할까봐 지레 걱정을 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싫을 이유가 없었죠. 어머님 말씀대로 돈도 안 들고 날짜도 우리 편히 가보며 잡을 수 있는걸요. 게다가 어머님이 왜 이곳에서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도 알고 있고요. 제가 결혼 자금이 없다고 했던 걸 아들한테 전해드리시곤 어떻게든 부담을 지우지 않으시려고 그런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제 부모 형제들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 마음을 알기에 저도 자꾸만 결혼을 하는 쪽으로 흔들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말이죠. 그래서 두 눈 꼭 감고 남편 뜻대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신혼집은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면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서 살기 그렇다면서요. 어머님은 가게 근처에 작은 집을 따로 알아보시겠다고 하길래 그럴 거 없이 같이 사시자고 했어요.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시집가는 주제에 어머님을 내쫓고 그 집에서 사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처음엔 한사코 거절을 하시던 어머님도 저랑 남편이 계속해서 졸랐더니 결국엔 못 이기시는 척 그러기로 하셨어요. 대신 함께 사는 집이니 혼수는 따로 해올 거 없이 어머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염치 없는 건 알지만 저로서는 당장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넙죽 받기만 했네요. 이미 결혼식부터 살집까지 다 준비를 한 채 엄마한테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당연히 엄마는 펄쩍 뛰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럼 막내 대학 등록금은 어쩌고? 네 월급 없으면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은 어쩌냐고. 이제 겨우 돈 벌기 시작해서 한시름 놓는가 했더니 벌써부터 결혼해서 집 나갈 꿈이냐? 넌 어쩌면 이렇게 양심이 없어. 동생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이렇게 이기적인 걸 딸년이라고 키운 내가 미친년이지. 엄마는 가진 것도 없이 결혼하겠다는 딸 걱정은 안 되고 막내 아들 등록금 걱정만 돼? 애초에 그걸 왜 내 월급으로 내야 되는 건데. 오빠는 지 쓸 거 다 쓰고 사는데 왜 내 월급은 내가 아니라 막내를 위해서 써야 하느냐고.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마한테 서운했던 거 한두 번이 아니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 집안일 하느라 친구들이랑 놀러도 못 다녔어. 그때도 오빠랑 막내는 자기들 할 거 다 하고 살았다고. 왜 매번 나만 희생하고 살아야 하는 건데?
왜 엄마한테 나는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인 거냐고. 왜 벌써 결혼할 생각을 하냐고 그랬지. 이래서 엄마가 나를 자식이 아니라 써먹을 도구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라고. 엄마가 반대해도 나 결혼할 거야. 우리 식구들이랑 다르게 날 가족으로 받아주고 위해주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 거라고. 그러니까 내 결혼 방해할 생각 하지 마. 그렇게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을 감행했어요. 결혼 후에도 동생 등록금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엄마는 결혼식장에 참석해 주었어요. 결혼하고 이듬해 출산을 하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그때 마침 남동생이 군입대를 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었나 몰라요. 저희 엄마 성격에 휴직 중이라고 해서 친정에 돈 못 보내는 걸 봐줄 리 만무하니까요. 솔직히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만 힘쓰길 바라셨어요. 어머님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우리 식구가 돈 걱정 없이 살 정도는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럴 수 없었던 건 친정에 보내는 돈 때문이었어요. 남동생이 대학만 졸업하면 그때는 정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며 버텨가 나갔던 거죠.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식을 키우는 여성분들은 어린 자식을 떼놓고 출근하는 순간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잘 아실 거예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저만 보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옷자락을 꼭 치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곤 했거든요. 그렇게 어린 자식 가슴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직장 생활을 했던 저였는데 그 말로는 배신뿐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남동생도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는 나이가 되었어요. 오빠는 제가 결혼하고 2년 뒤에 결혼해서 자식 없이 살고 있고요. 그런데 재작년 가을이던가요? 작은 올케가 웬일로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어머님 정말 이상한 거 아세요? 아니, 아주버님은 집도 있고 처가에 돈도 많아서 살만한데도 굳이 어머님 집을 아주버님한테 주는 이유가 뭐래요? 솔직히 우리는 집도 전세고 애도 있잖아요. 그런데 꼴랑 돈도 안 되는 가게 물려주시는 걸로 퉁치시려 들더라고요. 같은 아들인데 장남이랑 처남을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시는 집을 오빠한테 주고 가게는 막내한테 줬다는 얘기잖아요. 작은 올케는 그마저도 성에 안 찬다고 저한테 고자질하러 전화한 거고요. 지금까지 친정에 돈을 지지고 살아온 저는 정작 10원짜리 동전 하나 못 받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올케가 정색을 하며 그러네요. 어머머? 언니 지금 우리 그 대학 등록금 좀 내줬다고 생색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마음에 담고 계세요. 그리고 아주버님이랑 언니는 부모님 덕보고 살았잖아요. 우리 그이만 집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고생한 거 다 아는데 그깟 걸로 생색을 내시니까 듣기 좀 그러네요. 전화 끊을게요. 괜히 언니한테 전화했다가 기분만 더 상했어요.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난 이후로 올케는 제게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오빠네는 원래부터 저를 비롯해 동생네랑도 연락을 잘 안 하고 살았고요. 말로는 잘 사는 처가 식구들하고만 교류하며 산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오빠는 돈 앞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라서 놀라울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2년이 흐른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아들한테 전 재산을 다 넘겨줬던 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지 뭐예요. 그날은 집에 시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저희 엄마가 옷가방을 들고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앞으로 이 집에서 살겠다며 시어머니한테 이러셨다는 거예요. 사돈, 지난 10년 동안 내 딸이 사돈 모시고 살았으니 이젠 내 차례 아닙니까? 하나뿐인 내 딸 자식 사돈이 부려먹고 살았으면 이제 저한테 양보하실 때도 된 거 아니냐고요. 사돈이야 가게 장사도 잘 되니 먹고 사는 게 문제겠어요? 하지만 저는요, 이제 집도 절도 없는 처지라서 여기 아니고서는 갈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 그 방은 나한테 넘기시고 사돈은 따로 살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시어머니 침대에 대자로 누워서는 꿈쩍도 않으신 거예요.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뒤늦게 달려온 저는 시어머니 침대를 차지하고 있는 엄마를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그러자 엄마는 벌떡 일어나며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긴? 아들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내 딸년이랑 살려고 왔다. 왜? 그러면 안 돼? 너도 나 버리고 돈 많은 시어머니만 모시고 살 생각이냐? 아휴, 내가 자식을 헛기웠지. 늙음하게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길바닥에 나 앉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아우, 서러워라. 아우, 내 팔자야. 엄마는 애처럼 서럽게 엉엉 울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셨어요. 그리고는 오빠와 동생이 엄마 재산만 빼먹고 딸네 집에 가서 살려며 내쫓은 일을 세세하게 털어놓았어요. 집만 주면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던 오빠와 가게만 물려주면 엄마 노후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던 동생은 둘이 짝이라도 한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들들한테 야속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식당 설거지를 하며 사려보러 발버둥 쳤지만 류마티스가 심해져서 더는 일을 못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럼 왜 진작 나를 찾아오지 않았냐고 했더니 오빠랑 동생한테 전 재산 물려준 거 들킬까봐 그랬다네요. 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네가 알면 네 오빠랑 막내한테 찾아가 네 목 떼어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 어떻게 너한테 연락을 하겠니? 다른 건 몰라도 내 새끼들끼리 법정 싸움하는 건 못 본다. 그런 엄마를 가만히 내려다보시던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친정 엄마한테 건네시더군요. 제가 잘 아는 변호사입니다. 저희 가게 상우 되시면 알아서 일 처리해 줄 테니 그만 일어나세요. 그러게 두 아들한테 하듯 하나뿐인 딸도 좀 아껴주시지 그랬습니까? 두 아들들이 사부인 재산만 빼먹고 나 몰라라 할 걸 정말 모르셨어요?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자식 키우면서 이놈이 어떤 성정을 지닌 놈인지 다 아셨을 거 아닙니까? 혜원이가 재산 떼어달라 그럴까봐 그동안 연락 안 하셨다고요. 어쩜 그렇게 자신 딸을 모르십니까? 얘가 어디 그러랍니까? 안사돈 하는 걸 보면 솔직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지만 내 며느리 가슴 아플까봐 변호사 대드리는 겁니다. 가서 아들들한테 뺏긴 집이랑 가게 되찾으시고 다시는 내 며느리 가슴에 못질하지 마세요. 사부인 재산 안 주셔도 됩니다. 내 며느리한테는 내가 내 재산 떼어줄 테니까요. 대신 이 집에서 나가기 전에 며느리한테 사과는 하세요. 딸 자식 가슴에 수없이 못 박은 거, 두 아들이랑 차별해서 눈물 흘리게 만든 거 하나도 빠짐없이 사과하시라고요. 늘 온화한 모습만 보이시던 시어머니는 그날만큼은 사나운 호랑이처럼 저희 엄마를 다그치셨어요. 그 기세에 눌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뭔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랬는지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 모습이 안쓰럽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한테 받은 차별의 상처가 아물지는 않더라고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엄마는 그 길로 나가서 어머님이 알려준 변호사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와 두 아들 간의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평생 두 아들을 애지중지하던 엄마가 그 아들들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하다니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쌤통이다 싶었어요.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재산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저는 신경 안 쓰고 살려고요. 엄마 재산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저를 자식으로 생각지도 않는 사람한테 신경을 쓰고 싶지 않거든요. 차라리 친정 엄마보다도 저를 더 아껴주시는 시어머니 생각을 해드리는 게 나으니까요. 엄마가 아들들과 저를 차별했던 것처럼 이제는 저도 엄마를 시어머니와 차별할 생각이에요. 당해봐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잘 알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